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양쌤의 건강한 건강보험 보험심사평가사 2급 특강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나요? 혹시 시험에 맞춰서 벼락치기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물론 벼락치기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많지 않은 양으로 꾸준히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 속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씩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심사평가사 특강은 이 빨간 책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시험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2판, 13판 모두 이번 시험에 활용 가능하십니다.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의 보험심사평가사 2급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150번 일반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입원했는데 CT, MRI를 촬영했을 때 본인 부담은 얼마나 되나 이 문제까지 했었죠. 원래는 20%인데 고가 의료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외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라는 내용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15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6페이지 155번입니다. 155번은 C암형 영상 증폭장치 이용료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C암이라고 불려지는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장비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은 엑스레이 찍으려면 이제 그 영상의학과 가서 어떤 방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 방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로 촬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C암이라는 장비는 여기 이제 손잡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손잡이로 이쪽에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서 장비를 누르면서 이 장비를 조작을 하고 이 장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실에서도 갈 수 있고 응급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장비예요. 이 장비의 장점이 뭐냐면 예컨대 팔이 부러진 환자가 왔을 때 이제 환자가 요 사이에 누워요. 침대를 끼워가지고 이 사이에 눕거나 아니면 앉아서 이 사이에 팔만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찰칵찰칵 찍을 수도 있고 플로로라고 해서 물이 플로우 흐르듯이 계속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면서 여기 보이는 이 모니터로 그 부러진 부분을 이렇게 맞추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유용하고 좋겠죠. 근데 이 이제 장비를 사용을 하려면 장비를 끌고 왔다 갔다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엑스레이실에서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아니라 이 장비를 따로 구매도 해야 되고 이 장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힘들겠죠? 돈도 들고. 그래서 이 C암이라는 장비를 사용했을 때에는 C암형 영상 증폭 장치 이용료라는 걸 받아요. 이거는 찍은 값이 아니에요. 이 장비를 사용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찍은 그 영상 기록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는 값이 아니라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한 거, 이 장비를 구매한 거, 요거에 대한 이제 노고를 치하하는 값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보통은 어떤 수술이나 처치 같은데 이 장비를 사용한 값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따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게 이 요양급여 기준집에서 정해놓은 항목이에요. 자, 4-101이라는 항목으로 C암형 영상 증폭장치 이용료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써놨어요. C암형 영상 증폭장치를 사용해서 도수 또는 관열적 정복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손으로 부러진 뼈 맞추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뼈가 부러졌을 때 피부 이렇게 열어가지고 수술실에서 뼈 맞추는 작업할 때 그때 사용한 C암 장비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따로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 문제 그대로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155번 C암형 영상 증폭 장치를 이용하여 처치 및 수술하는 경우 C암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항목 뭐다? 답은 1번 도수 또는 관열적 정복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61번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퇴원 환자 조제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조제료는요 행위료에 들어있고요. 어떤 행위료냐? 약사가 약을 짓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입니다. 답만 확인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동일 의사가 동일 환자에게 1일 2회 이상 처방 조제가 가능하며 수기료는 각각 산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의사가 어떤 환자한테 약을 2번, 3번 처방할 수 있잖아요. 어깨가 아파요 라고 해서 진통제를 처방했는데 선생님 제가 요즘에 소화도 잘 안 되는데 소화제도 같이 처방해 주세요. 2번 나눠서 처방한 거예요? 그럼 약국에서 2번 나눠서 약을 짓겠죠? 근데 이게 규정에서는 한 의사에게 나온 처방이기 때문에
조제료, 약사가 약 찝는 값은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각각 산정한다라는 게 틀린 거고요. 규정상에 의해서 1회만 산정한다인데 이게 각각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서로 다른 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를 하는 데에서 뭐 외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이렇게 여러 선생님이 근무하시는데 이 선생님들이 다 한 환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약을 처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서로 다른 의사가 낸 처방에 대해서는 약사가 약 짓는 값을 하나, 둘, 세 개 다 따로 받을 수 있는데 한 의사가 뭐 처방 2번 했다, 3번 했다. 그거는 결국 하나의 조제료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각 산정 가능하다가 틀린 답이에요. 자, 162번은 입원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입니다. 입원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는 환자들이 입원해 계시면서 우리 약 먹잖아요. 그런 거를 조제하는 값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옳지 않은 것은 답만 확인할게요. 답은 1번이고요. 내용약과 외용약을 동시 또는 각각 투약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약은 뭐냐면 먹는 약이에요. 뭐 타이레놀, 베아제 이런 것들 있죠. 에드빌 뭐 이런 거. 에드빌 병원에서는 처방 안 하지만. 그리고 외용약은 바르는 파스 같은 거예요. 바르는 연고 파스. 자, 타이레놀 하루에 3번 먹으라고 처방했고 바르는 연고 하루에 2번 바르라고 처방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냐면 내복약과 외용약, 타이레놀이랑 바르는 연고를 동시 또는 각각 투약한 경우에도 서로 다른 성질의 2가지 약이지만 한 사람한테 난 처방이고 한 의사한테 난 처방이기 때문에 약사의 약 짓는 값은 한 번만 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에 투약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한다라는 게 틀린 거고요. 동시 또는 각각 투약한 경우에도 한 번만 산정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주사료입니다. 주사료는 실제로 주사를 놓는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이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이걸 구분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간호를 하신 분들은 이 주사료가 조금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우신데 이런 이제 병원에서 일하신 분이 아니거나 혹은 뭐 직접 간호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주사료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일단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구분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좀 이제 주사료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항목만 뽑아온 거예요. 마다시1 피하 또는 근육주사, 마다시2 정맥내 일시주사, 마다시5 정맥내 점적주사, 마다시5-1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이렇게 4가지로 나뉘고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사 처방입니다. 자, 마다시1 근육주사는 엉덩이 주사 생각하시면 돼요. 엉덩이에 주사 뽕 이렇게 놓잖아요. 그거고요. 마다시2 정맥내 일시주사는 정맥에 한 번만 일시적으로 한 번만 주사를 쑥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병원에 가서 팔에 바로 주사 바늘을 꽂아가지고 한 번만 주사를 맞고 오는 게 정맥내 일시주사입니다. 그렇다면 정맥내 점적주사는 뭘까요? 점적이라는 말은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이제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쌓아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닌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액병 달고 있는 거 있죠? 병원에 수술하기 전후라든지 아니면 뭐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입원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수액 달고 있잖아요. 닌겔 꽂고 있다, 수액 달고 있다. 그 병 달고 있는 게 정맥내 점적 주사입니다. 자, 그리고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가 이 정맥내 일시 주사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맥내 점적 주사, 이 닌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액이랑 내 몸이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그 사이에 항생제 주사 같은 걸 맞아야 되면은 내 팔에 따로 정맥내 일시 주사를 주사바늘을 꽂지 않아도 이미 꽂혀져 있는 그 수액 길을 통해서 3웨이라고 요렇게 생긴 게 3웨이예요. 이제 이게 수액기랑 내 몸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원래는 이 화살표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쪽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이쪽이 이제 닌겔이에요. 하늘에 이렇게 닌겔이 꽂혀 있는 거죠. 꽂혀 있는 상태로 닌겔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가 이 환자 하루에 3번 항생제 주사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뚜껑 딱 열어가지고 여기에 항생제 주사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세모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좀 어렵죠, 여러분. 그죠? 말로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렵지 않은 건데. 이게 돌아가 있으면 그때 이제 닌겔은 잠깐 잠기면서 내가 하는 항생제만 이렇게 쑥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항생제 다 놨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이쪽을 잠그게 하고 얘만 통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설명해서 더 헷갈리셨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잠깐 길을 열어서 그 원래 뚫려 있는 정맥 길로 항생제 같은 걸 주입을 하는 게 IV 사이드 인젝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입니다.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돼요. 엉덩이 주사, 정맥에 한번 콱 찔러가지고 뽕 놓는 거, 그리고 닌겔 달고 있는 거, 닌겔 단 김에 그 길로 주사를 주는 거, 이렇게 나뉘는데, 이 주사료라는 게 주사를 준 만큼 다 주사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외래의 주사료, 행위료를 한 번밖에 산정할 수 없어요. 예컨대 제가 피부가 가려워가지고 피부과에 갔어요. 그러면 주사를 보통 2개, 덱사메타손, 아빌 뭐 이런 약을 2개를 처방을 하거든요. 그럼 엉덩이 한쪽씩 주사를 빵빵 이렇게 맞잖아요. 환자분들 쌍권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간호사 입장에서는 주사를 1번 놓고 2번 놓고 행위를 2번 한 거죠. 그런데 규정상 주사료는 외래는 1번밖에 산정하지 못해요. 그렇게 그냥 정해놨어요. 약은 2개 다 받을 수 있어요. 약이 뭐 1개는 700원이고 1개 1,300원이다. 약값은 다 받을 수 있는데, 간호사가 엉덩이 주사를 3번 놨든 4번 놨든 2번 놨든 행위에 대해서는 1번밖에 못 받습니다. 억울하죠. 저 이거를 처음에 배우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주사를 2개나 놨는데, 환자들이 2개 놓으면 되게 짜증내거든요. 근데 2개 놨는데 돈 하나밖에 못 받아. 억울해 죽겠어요. 그죠? 입원 환자는 항상 외래 환자보다 더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원 환자는 하루 2번까지 받을 수 있고요. 자, 정맥내 일시 주사는 1일당입니다. 하루에 뭐 예컨대 뭐 상대가치 점수 10점이라고 정해놨다. 그러면은 그냥 1일당이에요. 이게 1회랑 1일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긴 하거든요. 하루에 1번밖에 안 된다? 근데 여기는 1회라고 돼 있고, 정맥내 일시 주사는 어쨌거나 1일당입니다. 자, 그리고 정맥내 점적 주사는요, 병당 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1리터짜리 병을 하루에 3번 갈았다. 이러면 하루에 3번 산정할 수 있어요. 단, 이 병이 포장 단위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에서 100ml 미만, 그러니까 99ml까지, 그리고 100ml에서 500ml까지, 501에서 1000ml까지, 이렇게 병 사이즈에 따라서 다 다른 상대가치 점수가 나눠져 있는 거죠. 예컨대 내가 1리터짜리 팩을 3개 달고 500ml짜리 중간 병을 2개를 달았다. 이러면 1리터 짜리 3번, 500짜리 2번, 이런 거를 다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사실 주사료가 산정하는데 약간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 1급 주관식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1급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요. 자, 그리고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IV 사이드라고 했죠. 옆으로 바늘 꽂아가지고 주사 주는 거, 그거 외래에서는 하루 1번, 입원에서는 하루 2번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술, 처치, 검사, 주사료, 마취료 다 애기들 파닥거려가지고 힘들다고 했죠. 애기들 돈 더 줘야 돼요. 저희 얼마나 더 줘야겠어요? 제 딸이? 네, 그 뭐 몇 개월 안 됐을 때 응급실에 가가지고 주사 맞으면 으악! 난리 나거든요. 애도 난리인데 옆에서 엄마도 어떡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막 이래요. 돈 많이 줘야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50%. 네. 주사료가 만약에 3만 원이면 아기가 맞으면 1세 미만 아기가 맞으면 50% 가산, 그러니까 15,000원 더 붙는 거죠. 그리고 1세에서 6세 말은 알아듣는데 말 안 들어요. 얘네는 30% 가산입니다. 가산이라는 개념이 더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죠? 뭔가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올려주는 거예요. 자, 설명이 길었고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앞으로 쭉 주사료 문제가 많아서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163번입니다. 만 3세 소아에게 500ml 점적주사 시 점적주사 수기료 가산율은, 자, 만 3세 미만은 1세에서 6세 사이죠. 애기들 말을 듣긴 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30% 가산이었죠. 답은 3번. 자, 그리고 164번이에요. 164번, 일반적으로 1일에 피하 또는 근육주사 시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산정 가능한 주사 수기료 횟수는, 제가 억울해 죽겠다 그랬죠. 외래는 주사 아무리 놔도 하루에 몇 번 산정할 수 있다? 1번. 2번은 몇 번? 2번. 근데 의사가 꼭 필요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저러 해가지고 했다라는 거를 진료기록지에 쓰면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몇백 원 때문에 의사가 이거 절대 안 써주거든요. 그래서 안 써요, 이런 거는. 자, 답은 2번입니다. 164번 풀이했고요. 164번의 답은 2번. 제가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165번 주사료입니다. 165번 주사료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틀린 것만 볼게요. 자, 답은 4번이고요. 인퓨전 펌프라는 이 장비를 사용해서 주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에 불문하고 1일 1회 산정한다 라고 했어요. 기기에 불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기를 한 대 썼든 두 대 썼든 세 대 썼든 하루에 몇 점이다 이걸 그냥 통쳐가지고 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인퓨전 펌프가 뭐냐면요. 원래는 우리가 주사 수액을 놓을 때 이렇게 약간 뭐 도르래처럼 이렇게 내리는 걸로 간호사가 눈으로 그 속도를 조절을 하거든요. 6초에 한 방울, 3초에 한 방울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면 속도가 다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약이라든지 아니면 신생아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되게 정밀하게 이 약이 들어가야 될 때는 이 인퓨전 펌프라는 장비를 사용해요. 그래서 뭐 분당 뭐 몇 마이크로 미리씩 들어가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장비를 뭐 때마다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루가 시작될 때 혹은 밤번이 아침이 나오기 전에 한번 딱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팅하는 값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장비를 환자에 따라서 2대 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4대, 5대 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장비 하나하나 세팅하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고 힘들거든요. 특히 저처럼 숫자 계산 잘 못하는 사람은 이거 세팅하는데 엄청 골머리를 앓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기기에 불문하고가 아니라 규정에서 정밀 지속적 점적 주입을 위해 인퓨전 펌프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당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기당 28.08점을 하루 한 번 산정한다. 그래서 기기 불문하고라는 보기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우리 165번 풀었어요. 자, 다음 166번 주사료입니다. 주사료의 일반적인 산전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답은 5번이고요. 결막하 주사를 마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막하 여기 눈 밑에다가 주사 이렇게 놓는 거죠. 주사 놓을 때 치료 목적이면 주사료를 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마취 목적이면 마취에서 국소 마취는 마취료를 산정하지 않거든요. 국소 마취는 수술료에 마취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이 역시 요양급여 기준 마-11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5번이겠죠? 마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산정이 가능하다가 틀린 거죠. 자, 다음 168번 한 페이지 넘겨서 이제 주사료 우리 마지막 주사료입니다. 주사 수기료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가나 다가 옳고요. 라가 틀린 답이에요. 라가 왜 틀렸냐?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아까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가 닌겔 달고 있는데 옆에 3웨이라고 하는 거를 연결해가지고 옆으로 살짝 주사만 넣었다 빼는 거라고 했죠. 바늘로 콱 안 찌르고. 이거는 2번은 하루 2번, 외래는 하루 1번만 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라에서 뭐라고 했죠? 2번 외래 모두 1일 2회만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에요. 외래는 1번이죠. 하루에 3번 나도 1번이라 그랬죠. 자, 라가 틀렸고요. 그래서 가나 다가 답인 1번이 답입니다. 자, 주사료가 여기까지였어요. 자, 다음은 마취료입니다. 이 마취료는 대표적으로는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하고 척추 마취하고 뭐 겨드랑이 마취하고 이 마취료를 나타내고요. 그 마취료 이제 뒤에서는 우리 신경 마취 이런 거 해서 디스크 있으신 분들 수술하기 전에 신경외과에서 뭐 신경 차단술 이런 거 받으시잖아요. 그런 내용까지 같이 마취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마취료의 일반 산정 지침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마취료에서도 간단한 재료는 마취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마취할 때 쓰는 뭐 주사 약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인튜베이션 튜브 이런 것들은 다 마취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취 역시 가산이 있어요. 마취는 근데 사람을 재웠다가 깨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사 놓고 사진 찍고 이런 거랑 수준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줘요. 어려운 사람한테. 신생아 한 달 안 된 애들은 100% 가산해요. 만약에 전신 마취가 50만 원짜리예요. 그럼 신생아한테 했으면 100만 원 되는 거죠. 만 1세 미만 소아 돌쟁이 50% 가산, 1세에서 6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 특별하죠. 그죠? 70세 이상 노인.
연세가 70세 이상 가시면 보통 고혈압 당뇨 있으시거든요. 고혈압, 이게 혈관이 땅땅해지는 거예요. 그런 질환이 있으면은 혈압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마취할 때 더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별한 점이에요.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30%를 더 가산한다라는 요 가산이 있고요. 자, 그리고 3번 장기 이식 수술 마취, 심폐체외순환법 마취, 일측 폐암기 마취. 말만 들여도 어렵죠. 난이도가 높은 마취예요. 어려운 마취. 어려운 마취 같은 경우에도 50% 가산해줘요. 힘들었으니까. 자, 그리고 밤에 하는 것도 50% 가산해줘요. 근데 병원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앞에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 늦게 해가지고 수술이 밀려서 밤에 했다. 이런 거는 가산 안 되고요. 갑자기 밤에 응급 환자가 와서 제가 20분에 이 알람을 맞춰놨거든요.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근데 벌써 이게 울렸네요. 빨리빨리 할게요. 자, 밤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한 경우에만 50%를 가산합니다. 배에 갑자기 맹장 환자, 갑자기 손가락이 잘리는 환자, 이런 경우죠. 그럴 때만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답과 관련된 거예요. 자, 171번 문제 풀겠습니다. 마취료를 산정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71번의 답은 3번이고요. 수술 중에 산소흡입, 응급적 인공호흡 비용, EKG 모니터링 비용은 별도 산정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별도 산정 가능하지 않아요. 수술 중에 발생하는 우발 사고에서 이런 걸 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있지만 그 밖에 그냥 수술 중에 이것을 했을 때에는 이 인공호흡 비용 및 EKG 모니터링 비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별도 산정 가능하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자, 3번이 답이고요. 자, 172번 마취료 한 번 더 볼게요. 다음 중 가산율이 가장 높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에서 누가 가장 비싼 마취인가? 가산율 중에 최고는 신생아 마취예요. 이거 따라잡을 자가 없어요. 100% 2배로 뻥튀기 해준다는 거죠. 답은 4번 신생아 마취예요. 하나씩 뜯어보면 1번 만 6세 소아의 마취 30% 가산, 2번 심폐 체외순환 마취법, 일측 폐암기 마취법, 어려운 마취 50% 가산, 개융, 뇌종양, 뇌혈관 개두술 마취 어려운 수술 50% 가산, 신생아 100%, 신생아 얼마네요?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애기 이거 어떻게 지금 이거 똥기저귀 가는 것도 어려운데 마취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100% 정답. 자, 그리고 다음 만 70세 이상 노인 마취 30% 가산이었습니다. 172번의 답은 4번. 자, 한 문제 더 풀게요. 173번 마취료입니다. 마취료 산정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3번 답만 확인하겠습니다. 답은 4번 폐쇄식 순환 전신 마취 시 발생하는 산소흡입, 인공호흡 비용 및 EKG 모니터링료는 별도 산정한다. 이거 아까 풀었던 171번이랑 똑같죠? 일반적인 마취에서 이런 게 발생하는 거는 별도 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정한다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173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174번 신경차단술에 대한 가산 내용입니다. 신경차단술은 디스크가 있으셔가지고 허리가 저릿저릿 아프고 엉덩이가 터질 듯이 아프고 막 이런 분들이 신경에 마취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주위를 좀 염증도 가라앉히고 마취되게 해가지고 통증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게 신경차단술이에요. 허리 디스크 있으실 때. 이 신경차단술의 목적은 첫 번째 마취 목적. 마취가 돼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목적도 있고요. 두 번째, 그래서 통증이 완화되는 거예요. 덜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작용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약간의 치료 효과를 갖는 거예요. 신경차단술은 이런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생아, 소아, 노인, 가산 우리 100%, 50%, 30% 이거 공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신경차단술은 동통 완화 또는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산을 적용할 수 없어요. 공유 가산도 적용할 수 없고요. 연령 가산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74번의 답 2번 동통 완화 또는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아 또는 노인의 가산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틀렸다, 없다입니다. 자, 180번 마취료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53페이지예요. 마취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도 연령에 대한 가산 많이 나오네요. 자, 가부터 볼게요. 신생아 마취료는 소정 점수의 100% 가산 맞고요. 만 1세 미만 소아. 자, 애기들 얼마였죠? 50%였죠. 틀렸네요. 자, 다 70세 이상 30% 맞고요. 일측폐 환기법 마취. 이게 뭐냐면요. 폐 수술을 할 때 원래 양쪽 폐에다가 이렇게 산소 가스를 불러가지고 마취를 하는데
때문에 폐 수술할 때는 한쪽 폐는 꺼뜨리고 한쪽 폐만 숨을 쉴 수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꺼뜨려야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폐가 자꾸 숨 쉬고 있는데 어떻게 폐 수술을 하겠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그 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마취를 하는 게 일측폐 환기법 마취법이거든요. 어렵겠죠. 그죠? 난이도 높은 거예요. 50% 가산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나가 틀렸죠? 네, 우리 바쁘게 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오늘의 주요 내용이었던 게 주사료, 마취료였어요.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문제랑 답 같이 확인하시면서 암기하다 보면 결국 내 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외워서 풀었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워서 여러분의 재산을 만드십시오. 자, 긴 시간 동안 어려운 내용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문제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